가을비가 가늘게 내리던 화요일 오후, 낡은 간판 하나가 빗물에 젖어 있었다. 인규 안경. 페인트가 벗겨진 자리마다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글자였다. 유리문 안쪽에서는 서인규가 돋보기를 이마 위로 올린 채 낡은 안경테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교했지만 손등에는 검버섯이 자리를 넓혀가고 있었다. 문에 달린 종이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인규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누가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발소리의 리듬, 우산을 접는 속도, 문턱 앞에서 잠시 멈추는 그 버릇까지. 노명이었다. 어서 오세요. 인규가 말했다. 40년째 반복해온 인사였지만 오늘따라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명희는 늘 앉던 자리, 창가 쪽 낮은 의자에 앉으며 젖은 우산을 접었다. 요즘 자꾸 글씨가 흐려 보여서요. 신문도 그렇고 반찬 가게 장부도 그렇고 또 시력이 변했나 봅니다. 지난달에도 오셨었는데. 인규는 그렇게 말하며 검은 기구를 꺼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명희의 시력이 정말로 그렇게 빨리 나빠질 리 없다는 것을. 반년 전에도, 석 달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그녀는 비슷한 이유로 이곳을 찾았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다. 그 다음에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라 생각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인규는 그 잦은 방문의 이유를 짐작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해왔다. 검은 의자에 앉은 명희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던 인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세월이 그녀의 눈가에 새겨놓은 잔주름들, 그 사이로 여전히 남아있는 30살적 눈빛. 그는 이 눈빛을 40년 전 어느 봄날 처음 보았다. 한 번과 두 번, 어느 쪽이 더 선명합니까? 사실 둘 다 비슷해 보여요. 명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에는 어딘가 겸연쩍은 구석이 있었다. 인규는 렌즈를 바꿔 끼우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의 눈은 정말로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창밖으로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좁은 골목 안, 오래된 상점들 사이로 우산을 쓴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갔다. 반찬 가게 앞에는 명희의 아들이 배달을 나가는 오토바이가 젖은 채 세워져 있었다. 어머니, 저 먼저 갑니다. 가게 안으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다시 빗소리에 묻혔다. 명희의 아들 태호였다. 명희는 잠시 문 쪽을 돌아보았다가 다시 인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요즘 태호가 부쩍 저를 챙기려 들어요. 나이가 드니 걱정이 되나 봐요. 자식들이 다 그렇죠. 저희 딸도 요즘 부쩍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인규가 대답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의 딸 서은주는 며칠 전부터 아버지의 건강과 가게 운영에 대해 걱정, 어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다. 특히 최근 몇 달, 아버지가 유독 노명이라는 손님 이야기를 자주 꺼낸다는 사실을 눈치챈 뒤로는 더욱 그러했다. 거만이 끝나고 인규는 새 도수의 렌즈를 계산하며 낡은 장부를 펼쳤다. 그 장부에는 40년치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 가장 오래된 잉크로 적힌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노명희. 1986년 봄, 첫 방문. 그날의 기억이 문득 선명하게 떠올랐다. 갓 20살을 넘긴 신부가 혼수로 안경을 맞추러 왔던 그날, 그녀의 옆에는 젊은 신랑이 서 있었고, 인규는 이제 막 이 가게를 이어받은 28의 청년이었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명희가 불쑥 말했다. 인규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기억하십니까? 그날을.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던 날 중 하나였는데. 명희의 목소리에 옅은 웃음이 섞였지만
그 웃음 아래 무언가 다른 감정이 흐르고 있음을 인규는 느꼈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며 렌즈를 조심스럽게 안경테에 끼워 넣었다. 다 됐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어요? 명희가 새 안경을 쓰고 거울 앞에 섰다. 인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작은 가게 안에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계절을 함께 지나왔던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거울 속에서 명희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 다 잠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 40년의 세월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인규는 계산대로 돌아가 영수증을 끊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명희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그는 애써 사무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도수가 전보다 조금 더 나빠지셨네요.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어두운 곳에서 글씨 보는 일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심할게요. 명희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내며 대답했다. 그러나 계산을 마치고도 그녀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은 채로 진열장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인규와 그의 아내가 젊었을 적 가게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다. 사모님 생각 많이 나시죠?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인규의 아내 강혜숙은 5년 전 겨울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 시절 명희는 매일같이 반찬을 만들어 인규의 집에 가져다 주었다. 말없이 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가던 그 발걸음을 인규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때 참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은주도 늘 그 얘기를 해요. 명희 여사님 덕분에 그 힘든 시절을 버텼다고. 신세랄 게 뭐 있나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 그랬죠. 명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는 액자에서 시선을 거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끝에서 우산 장수가 비닐우산을 팔고 있었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무릉덩이를 밟고 지나갔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명희는 문득 자신이 지나온 시간의 길이를 실감했다. 인규 역시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다. 명희가 처음 이 가게에 들어섰던 날, 그녀의 남편 될 사람이 옆에서 자랑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날 인규는 신부의 시력을 재면서 이상하게도 손끝이 떨렸던 것을 기억했다. 그것이 첫눈에 반한 감정이라는 것을 그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세월이 흘러 명희의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인규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상심한 여인 앞에서 그런 마음을 내비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그 사이 인규 역시 혜숙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명희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반찬 가게를 운영해왔다. 두 사람의 삶은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그 길은 늘 이 작은 안경점 앞에서 교차했다. 명희는 안경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곧장 이곳을 찾았고 인규는 그때마다 유난히 정성을 들여 렌즈를 맞췄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온기가 40년째 흐르고 있었다. 저 이만 가볼게요. 가게 문 열어야 해서. 명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산을 챙기며 그녀는 다시 한번 인규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삼키는 사람의 표정이 담겨 있었다. 인규 역시 그것을 느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다. 조심히 가세요.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에 달린 종이 다시 흔들렸다. 명희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멀어지는 것을 인규는 유리문 너머로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녀가 앉았던 의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낡은 장부를 다시 펼쳐 오늘 날짜 옆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벌써 이번 달만 3번째 방문이었다. 인규는 장부를 덮으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명희 씨, 정말로 눈이 나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말끝은 허공에 흩어졌다. 가게 안에는 시계 소리와 빗소리만이 남아 40년째 풀지 못한 물음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인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빗줄기 사이로 골목의 오래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반찬 가게의 낡은 간판, 그 옆으로 늘어선 작은 상점들,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위로 내려앉는 40년의 세월. 그는 문득 이 골목이 자신과 명희 두 사람의 인생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인규는 평소보다 오래도록 가게를 정리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굳이 진열장을 닫고 렌즈들을 하나하나 정돈했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마음속의 자리한 감정을 애써 다른 일로 밀어내려는 오래된 습관이었다. 인규는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명희가 다녀간 날이면 늘 그랬다. 오래된 라디오를 낮게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그는 40년 전 봄으로 기억을 되돌렸다. 그의 인규는 28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안경점을 물려받은 지 겨우 2년째 손님이 뜸한 오후마다 낡은 검한 기구를 손질하며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었다. 골목 안쪽의 작은 가게였지만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신용 덕분에 단골이 제법 있었다. 4월 어느 토요일, 문에 달린 종이 유난히 맑게 울렸다. 고개를 든 인규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쌍의 젊은 남녀였다. 여자는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음 달에 혼인을 하는데 안경을 새로 맞추고 싶어서요. 남자가 말했다. 여자는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인규는 검한 의자를 안내하며 여자에게 앉으라 권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들었을 때 인규는 처음으로 노명희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맑고 짙은 갈색 눈동자였다. 그 안에 봄볕이 그대로 담겨있는 듯했다. 인규는 이상하게도 검한 기구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손끝에 힘을 주며 시력표를 가리켰다. 이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첫 줄부터 읽어주세요. 명희가 또박또박 글자를 읽어내려갔다. 그 목소리는 낭랑했고 조금은 긴장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인규는 렌즈를 바꿔가며 도수를 맞추는 내내 자신이 필요 이상으로 신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라면 5분이면 끝날 거만이 그날은 15분 넘게 걸렸다.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건 아니죠? 명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인규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정확한 도수를 맞추려다 보니 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평생 쓰실 안경이니 신중해야죠. 그 말에 명희 옆에 남자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다. 사장님이 참 꼼꼼하시네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인규는 그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명희의 안경테를 골랐다. 여러 개의 테를 늘어놓고 그녀에게 어울릴 만한 것을 고민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정성을 쏟고 있었다. 결국 은은한 금색 테두리의 얇은 다리를 가진 안경을 골랐고 명희는 그것을 써보며 환하게 웃었다.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인규는 어떤 감정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붙일 수 없었다. 그녀는 곧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고 그는 그저 안경을 맞춰주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며칠 뒤 명희는 결혼식 청첩장을 들고 다시 가게를 찾았다. 안경을 찾으러 온 김에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다. 사장님 덕분에 세상이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결혼식에도 이 안경 쓰고 갈 거예요. 인규는 웃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이룰 수 없는,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감정이었다. 그는 그 감정을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묻어두기로 했다. 명희의 결혼식이 있던 날, 인규는 가게 문을 닫고 근처 예식장 앞을 지나쳤다. 화려하게 장식된 예식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그는 발걸음을 재촉해 골목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봉인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명희는 계속해서 이 가게를 찾아왔다. 안경다리가 헐거워졌을 때도, 도수가 조금 바뀌었을 때도, 심지어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도 그녀는 이 골목을 지나칠 때면 꼭 안경점에 들렀다. 그때마다 인규는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봉인되지 않았음을 새삼 확인하곤 했다. 세월이 흘러 인규 역시 혜숙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다. 혜숙은 성실하고 따뜻한 여인이었고 인규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 봄날의 그 눈동자는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저 사람의 마음이 가진 설명할 수 없는 층이었을 뿐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옛 노래가 끝나갈 무렵, 인규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그의 봄의 기억을 더듬었다. 사진첩에는 없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있는 장면 하나.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안경을 써보며 환하게 웃던 20살의 명희. 그 웃음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마음 한켠을 지키고 있었다. 그 시절 인규의 아버지는 아직 정정했다. 노쇠한 몸으로도 매일 가게에 나와 아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명희가 처음 다녀간 날 저녁, 아버지는 아들의 낯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오늘 무슨 일 있었느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구나. 별일 아닙니다. 그저 까다로운 손님이 있었을 뿐입니다. 인규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눈치였다. 노련한 안경사였던 아버지는 아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던 순간을 어깨너머로 이미 지켜본 뒤였다. 그러나 그는 더 캐묻지 않았다. 젊은 날의 마음이란 본디 스스로 다스려야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희가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던 날, 인규는 가게 뒷방에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걱정스레 문을 두드렸을 때, 인규는 애써 담담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결혼 축하한다고 인사만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아버지는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날 밤, 부자는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소주를 나눠 마셨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그 시절 인규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인규는 홀로 가게를 지켜야 했다. 그 무렵 그는 혜숙을 소개받았다. 이웃 마을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혜숙은 성실하고 다정한 여인이었다. 인규는 그녀와 만나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고 2년 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 혼인날 아침, 인규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나간 봄날의 감정은 그저 젊은 날의 치기였을 뿐이라고. 그러나 그날 오후, 예식장 하객들 사이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을 때 그의 다짐은 잠시 흔들렸다. 명희였다. 남편과 함께 축하하러 온 그녀는 멀리서 조용히 손을 흔들어 보였다. 행복하게 사세요. 사장님. 식이 끝난 뒤 잠깐 마주쳤을 때 명희가 건넨 말이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인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것이 그 시절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전부였다. 혜숙과 함께한 삶은 평온했다.
딸 은주가 태어났고 가게는 조금씩 번창했다. 인규는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명희가 안경을 고치러 올 때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봄날의 기억이 조용히 되살아나곤 했다.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다. 다만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을 뿐이었다. 명희 역시 그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었다. 남편과 함께 꾸린 가정은 소박했지만 단란했다. 그러나 이따금 안경을 고치러 이 골목에 들어설 때면 그녀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이유를 그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작은 가게 안에서만큼은 세월을 거스른 듯한 평온함을 느낄 뿐이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잃었고 자식들을 키워냈고 이제는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골목의 작은 안경점만큼은 변하지 않은 채로 두 사람의 마음 한켠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 인규는 사진첩을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디오에서는 어느새 다른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라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도 어떤 감정은 조금도 빗바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놀랍고도 새삼스러웠다. 명희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겨울이었다. 화물차 운전을 하던 그는 폭설이 내리던 어느 밤 고갯길에서 사고를 당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다. 명희는 12살 난 아들 태호를 홀로 키워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명희는 처음으로 다시 안경점 문을 열었다. 초췌한 얼굴에 안경다리 한쪽이 부러진 채였다. 인규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넘어지면서 부딪혔나 봐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명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인규는 서둘러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안경을 살폈다. 다리를 수리하는 동안 그는 애써 위로의 말을 골랐지만 어떤 말도 충분치 않게 느껴졌다. 힘드시겠지만 태호 생각해서라도 끼니는 거르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날 이후 인규는 남몰래 명희의 형편을 살폈다. 혜숙 역시 이웃의 딱한 사정을 알고는 반찬을 만들어 슬며시 전해주곤 했다. 명희는 그 마음에 늘 감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남의 동정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세월이 흐르며 명희는 반찬 가게를 여러 생계를 꾸려나갔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재료를 떼어오고 낮에는 반찬을 만들어 팔았다. 몸은 고되었지만 태호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 무렵부터였다. 명희가 안경점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처음에는 정말로 시력 때문이었다.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하고 반찬 재료를 다듬느라 눈이 쉽게 피로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명희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걸음이 이 골목을 향하게 되었다. 오늘은 또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인규가 물으면 명희는 매번 조금씩 다른 이유를 댔다. 어두운 곳에서 글씨가 흐려 보인다거나 안경다리가 헐거워졌다거나 렌즈에 흠집이 생긴 것 같다거나. 인규는 그 이유들이 종종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어느 날 인규가 조심스레 물었다. 명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하루하루가 버겁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충분히 도와주고 계세요. 사모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명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인규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봉인해 두었던 감정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애써 억눌렀다. 상처받은 여인 앞에서 그런 감정을 내비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명희는 다시 가게를 찾았다. 안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오늘은 안경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인규가 웃으며 말하자 명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그냥 지나가다 들렀어요. 눈이 오니까 왠지 여기 오고 싶어서. 그 말에 인규는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차를 끓여내왔다. 두 사람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태호는 잘 지냅니까? 네, 학교도 잘 다니고 있어요. 저를 많이 챙겨주려 해요. 어린 나이에 벌써 어른스러워졌어요. 명희 씨가 잘 키우신 겁니다. 인규의 말에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고단함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다. 인규는 그녀의 찻잔에 다시 뜨거운 물을 채워주며 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그렇게 그해 겨울, 명희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안경점을 찾는 날이 늘어갔다. 인규는 그 방문들을 굳이 캐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오래전 봄날의 그 떨림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누구도 먼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혜숙은 그 무렵 남편의 낯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어냈다. 명희가 다녀간 날이면 인규의 표정이 유독 밝아진다는 것을. 그러나 혜숙은 그것을 의심이나 질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남편의 마음속에 자리한 오래된 그리움을 조용히 이해하고 있었다. 저 여사님, 참 안 됐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립시다. 혜숙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낸 적도 있었다. 인규는 그 말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넓은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다. 혜숙은 명희의 처지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고 반찬 가게에 자주 들러 물건을 사주며 힘을 보태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숙은 명희의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녀가 혼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명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아무 일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혜숙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웃이잖아요. 고마워요, 사모님. 그냥 가끔 남편 생각이 나서요.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명희가 눈물을 흘린 진짜 이유는 조금 더 복잡한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다. 태호는 자라면서 조금씩 어른스러워졌다.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일찍부터 철이 들었다. 학교를 마치면 곧장 가게로 달려와 어머니의 일을 도왔고 주말이면 배달을 자청하기도 했다. 엄마, 오늘은 좀 쉬세요. 제가 배달 다녀올게요. 태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명희는 아들의 대견함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청춘이 아이를 위해 온전히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이따금 서글픔을 느끼기도 했다. 그런 날이면 그녀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안경점을 향했다. 그곳에서만큼은 잠시나마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의 여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인규 역시 그런 명희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찾아올 때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안경을 살폈고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 검안을 진행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위로의 방식이었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명희가 찾아왔다. 그날은 태호의 초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명희는 홀로 아들의 졸업식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던 모양이었다. 오늘 태호가 졸업을 했어요. 이렇게 컸네요. 벌써. 명희의 목소리에는 대견함과 쓸쓸함이 함께 묻어 있었다. 인규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기뻐했을 그 순간을 그녀는 홀로 지켜보아야 했다. 애 아빠가 봤으면 참 좋아했을 텐데요. 명희가 나지막이 말했다. 인규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위로였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위로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명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이 골목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인규 역시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그는 명희가 찾아올 때마다 일부러 바쁜 척하지 않고 시간을 내어주었고 그녀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반찬 가게 손님 이야기, 태호의 학교 생활 이야기, 때로는 그저 날씨 이야기까지 특별할 것 없는 대화들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명희에게 유일한 숨통이 되어주었다. 혜숙 역시 그런 남편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희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더욱 살갑게 대해주었다. 어쩌면 혜숙은 그 시절부터 이미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편 곁을 지켜줄 사람이 누구일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태호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명희의 반찬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 작은 안경점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명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서은주는 아버지의 가게를 도우러 한 달에 두어 번씩 들르곤 했다. 회계 정리를 돕고 낡은 장부를 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일을 맡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장부를 정리하다 은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버지, 이 노명이라는 손님, 한 달에 서너 번씩 오시는데요. 안경 하나로 이렇게 자주 오시는 게 정상인가요? 은주가 장부를 넘겨 보이며 물었다. 인규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시력 변화가 잦으신 거다. 노화는 원래 그런 법이야. 그래도 좀 이상해요. 지난달만 5번이나 오셨던데. 게다가 은주는 말을 흐렸다.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삼키는 눈치였다. 인규는 딸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그러나 은주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문이 자리 잡은 뒤였다. 며칠 후 은주는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명희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어릴 적부터 명희가 만들어주는 반찬을 먹으며 자란 은주였기에 명희를 대하는 마음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와 명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 은주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시는군요. 인규가 무심코 건넨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은 은주는 가게 뒤편에 서서 숨을 죽였다.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온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명희 역시 그 말에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지었다. 사장님도 참, 놀리지 마세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은주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공기를 감지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버지가 새로운 감정을 품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에게
낮에 목격한 일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그 반찬 가게 여사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게 왜 문제야? 두 분 다 혼자 되신 지 오래됐잖아. 남편의 담담한 반응에 은주는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어머니의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느꼈다. 엄마가 아직 5년밖에 안 됐잖아. 너무 빠른 것 같아서. 5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지. 게다가 두 분이 뭘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자주 오신다는 것뿐인데. 남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주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투병하던 시절 아버지가 밤낮 없이 병간호를 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토록 애틋했던 부부의 정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선다는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은주는 다시 가게를 찾았다. 아버지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넌지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 기운이 좋아 보이세요. 그러냐? 별일 없다. 인규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 어색한 반응에서 은주는 확신을 얻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얹힌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40년치의 기록 속에서 노명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세어보았다.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이 감정이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것임을 직감했다. 어쩌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도. 그 생각에 이르자 은주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아버지를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그녀 스스로도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녀는 장부를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골목 끝 안경점의 불빛만이 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은주는 그날 이후로 며칠간 잠을 설쳤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아버지의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마음이 진자처럼 흔들렸다. 그녀는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아버지 역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시절의 행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알 수 없는 서운함을 느꼈다. 며칠 뒤 은주는 결심한 듯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이모, 즉 어머니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 고민한 끝에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기 위해서였다. 이모, 저 요즘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은주는 그동안 목격한 일들을 이모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이모는 한참을 말없이 듣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은주야, 내 아버지 마음 이해해 드려라. 내 엄마도 하늘에서 보면 아마 그러길 바랄 거다. 혼자 남은 사람이 계속 슬퍼하기만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그래도 왠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미안한 건 내가 아니라 세월이 하는 거란다. 내 아버지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그저 사람 마음이 그렇게 흘러간 것뿐이지. 이모의 말에 은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성적으로는 이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다. 그 무렵 태우 역시 어머니의 잦은 외출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반찬 가게 일을 돕던 그는 어머니가 유독 안경점 골목 쪽으로 나갈 때마다 표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챘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시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은주와 태호, 두 사람은 각자 부모의 마음을 눈치채면서도 서로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를 깊이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이 낯선 감정과 마주해야 했다. 그렇게 두 가족의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오래된 마음이 만들어낸 새로운 물결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은주는 결국 남편의 조언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와 명희 여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익숙했던 것이 변해가는 데서 오는 두려움에 가까웠다. 어느 주말, 은주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어느 봄날 골목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날짜만 적혀 있었다. 1986년 4월. 은주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오랜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어두며 생각했다. 어쩌면 이 감정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흘러온 강물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자신이 그 강물의 흐름을 막아설 자격이 있는지 은주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원망의 자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은주는 우연히 아버지의 가게 뒤편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40년 가까이 모아온 안경, 관련 서적들과 함께 낡은 신문지에 쌓인 작은 손거울 하나가 들어 있었다. 손거울 뒷면에는 흐릿하게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노무. 은주는 그것이 노명희의 이니셜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손거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이 손거울은 뭐예요? 인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건 오래전 명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가게에 두고 간 물건이다. 돌려줄 기회를 놓쳐서 그냥 보관해 두었다. 이렇게 오랫동안요? 그래, 이렇게 오랫동안. 은주는 아버지의 대답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새삼 느꼈다. 그녀는 손거울을 조심스레 상자에 다시 넣어두며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오래되고 깊은 것인지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태호는 32살,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 일을 함께 도맡으며 그는 누구보다 어머니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운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은 그 누구보다 깊었다. 그날 저녁, 태호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안경점 앞에서 서인규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쌓인 편안함과 함께 무언가 다른 온기가 서려 있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복잡한 마음을 안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태호는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안경점에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이 좀 안 좋아져서 그래. 명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태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저 다 봤어요. 아까 그 안경점 사장님이랑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들킨 마당의 변명은 소용없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 사장님을 좋아하세요? 그 직설적인 물음에 명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을 망설였다. 엄마도 사람이잖니.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너한테도 부끄럽기도 하고, 아빠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벌써 20년이 다 됐는데, 엄마는 그동안 저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하나도 못 사셨잖아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도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그 상대가 오랫동안 자신의 가족과 얽혀있던 사람이라는 데서 오는 복잡함이었다. 게다가 그 사장님, 사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딸도 있고 그 집 딸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태호의 말에 명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도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이었다. 은주의 얼굴을 떠올리면 명희는 자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태호야, 엄마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지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도 계속 그 가게에 가시잖아요. 태호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 스스로도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용히 마음 한켠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이제 와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이유를 그녀 자신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태호는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기 시작했다. 배달을 나갈 때마다 안경점 골목을 일부러 피해서 돌아왔고, 어머니가 외출할 때면 어디를 가는지 넌지시 묻곤 했다. 그의 태도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명희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눈도 있고 그 집 사정도 있는데. 태호의 말에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을 지켜주려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반응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40년 만에 겨우 인정하게 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억눌러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명희는 홀로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사이로 문득 40년 전 안경을 맞추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인규가 유난히 오랜 시간을 들여 자신의 도수를 맞춰주었던 것을 그녀는 그때도 어렴풋이 느꼈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기까지 참으로 긴 세월이 필요했다. 명희는 사진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저편으로 안경점의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마음을 이대로 묻어두어야 할지, 아니면 남은 인생 동안 단 한 번쯤은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갈 채비를 했다. 어머니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어젯밤 자신이 했던 말들을 되짚어 보았다.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뱉은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온전히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가 홀로 시장 좌판에서 눈물을 삼키며 물건을 팔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어린 태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었다. 엄마, 제가 크면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 그는 어머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낮 태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에게 넌지시 고민을 털어놓았다. 형은 태호의 이야기를 듣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태호야, 나도 어머니 혼자 키우는 자식이라 내 마음 알겠는데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거야.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니? 형의 말은 단순했지만 태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경점 앞을 일부러 지나쳐 보았다. 불이 켜진 가게 안에서 인규가 홀로 안경테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은 쓸쓸하면서도 성실해 보였다. 태호는 잠시 그 앞에 멈춰서서 이 남자가 정말로 어머니를 아프게 할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그날 이후로 태호의 마음속에서는 반대와 이해 사이에서 조금씩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걱정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마음을 무조건 억누르려 하지는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결심이 확고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많은 순간들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명희는 아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외출을 자제했다. 반찬 재료가 떨어져도 굳이 다른 시장을 이용했고 안경이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어갔다. 그러나 그런 날들이 이어질수록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갔다. 태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명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태호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전 아버지를 잃고 홀로 눈물을 삼키던 시절의 어머니와 겹쳐 보였다. 그날 밤 태호는 방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의 행복과 자신의 불편한 마음, 그리고 세상의 시선 사이에서 그는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다시 예전처럼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만은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며칠 후 태호는 우연히 어머니의 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봉투 안에는 빛바랜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편지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필체로 적힌 몇 줄의 문장이 담겨 있었다. 수신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태호는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어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어머니의 오래된 비밀을 몰래 들여다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 편지 속에 담긴 세월의 무게가 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40년 가까이 홀로 간직해온 마음이라니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도 간절한 것인지 그는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다. 그날 밤 태호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노크했다.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명희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억이 하나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던 해. 그녀는 처음으로 인규에게 마음을 고백하려 한 적이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밤이었다. 그 무렵 명희는 밤마다 홀로 편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40년 가까이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을 처음으로 글로 옮겨보려 애썼던 것이다. 몇 번이고 고쳐 쓴 끝에 그녀는 짧은 편지 한 통을 완성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장님, 오랫동안 말씀드리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주제넘은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한 번쯤 솔직해지고 싶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그 편지를 품에 안고 안경점 앞까지 걸어갔었다.
늦은 시각이라 가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창문 너머로 인규가 홀로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 서둘러 짐을 챙기는 모습이 보였다. 그 무렵 혜숙의 병세가 악화되어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된 참이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명희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코트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이런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그 편지는 그날 이후 서랍 깊숙한 곳에 15년 넘게 잠들어 있었다. 이제 다시 아들의 반대에 부딪힌 명희는 그 오래된 편지를 다시 꺼내 보았다. 빛바랜 종이 위에 적힌 자신의 글씨를 바라보며 그녀는 만감이 교차했다. 그때 붙이지 못한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때 붙였더라면 어땠을까? 명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때 붙였다면 투병 중이던 혜숙에게 그리고 인규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혜숙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 태호도 이제 30이 넘은 어른이 되었다. 명희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65.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더 이상 마음을 숨기며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날 밤 명희는 낡은 편지를 다시 펼쳐 새로운 문장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그때는 차마 붙이지 못했던 이 마음을 이제는 전하고 싶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늘 이 골목을 향해 걸었습니다. 안경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그녀의 손은 몇 번이고 멈췄다.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다짐했다. 이제는 결과가 어떻든 스스로에게 정직해지기로. 명희는 편지를 봉투에 담아 서랍에 넣어두었다. 아직 전할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셈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별빛 아래 40년 전 봄날의 기억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되뇌었다. 이제는 솔직해지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그녀는 그날 오랜만에 반찬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안경점을 향해 걸었다. 손에는 여전히 그 편지가 들려 있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단했다. 그러나 막상 안경점 앞에 다다르자 명희의 발걸음은 다시 멈칫했다. 유리문 너머로 인규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인규의 딸 은주였다. 두 사람은 무언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듯 보였고 명희는 차마 그 안으로 들어설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골목 어귀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품속의 편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은주의 얼굴에 스친 복잡한 표정을 유리문 너머로 언뜻 본 순간 명희는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얽혀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발걸음을 돌렸다. 편지를 전하지 못한 채로 골목을 빠져나오며 명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아니면 또다시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지.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반찬 가게 뒷방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던 순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했던 이름 하나. 그녀는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헤아려 보았다. 그날 저녁, 태호가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평소와 달리 말없이 앉아있는 어머니를 보며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다. 태호야, 엄마가 오늘 그 사장님께 편지를 전하려고 했었어. 근데 못 전했다. 용기가 안 나서. 태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눈에 어린 물기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이 감정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래된 것임을 실감했다. 그는 조심스레 어머니 곁에 앉아 처음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다. 명희는 오래도록 가슴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40년 전 봄날, 혼수 안경을 맞추러 갔던 그날의 기억부터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던 시절의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마음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엄마도 그냥 저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도 원래는 꿈도 있고 마음도 있는 사람이었네요. 태호의 말에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함께 처음으로 마음을 나눈 데서 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태호야, 엄마가 너한테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는 이 마음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을 뿐이야. 알겠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편지 어떻게 전할지 같이 고민해봐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명희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오랜 세월 홀로 짊어져 온 마음의 무게가 그 순간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달이 떠올라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 대화가 있기 며칠 전, 사실 태호는 이미 어머니의 서랍 속 낡은 편지를 몰래 발견했던 터였다. 그는 차마 그 사실을 먼저 밝히지 못하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스스로 마음을 털어놓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발견했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레 고백했다. 엄마, 사실 저 며칠 전에 서랍에서 편지 봤어요. 죄송해요. 몰래 본 거. 명희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그 편지, 이번엔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호의 말에 명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모자는 그날 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엄마, 그냥 예전처럼 편지로 전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그게 더 진심이 잘 전해질 것 같아요. 태호의 제안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앞섰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은 편지를 쓰는 것보다 훨씬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어떤 말로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다. 은주가 다녀간 그날 저녁, 인규는 홀로 가게에 남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딸의 눈빛에서 읽어낸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은주는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만으로도 인규는 딸이 무엇을 눈치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인규는 해숙의 사진 앞에 앉았다. 거실 한켠에 놓인 작은 액자 속에서 해숙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나 요즘 마음이 복잡하오. 명희 씨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데 이게 당신한테 미안한 일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소. 혜숙은 대답이 없었지만 인규는 그녀라면 어떻게 말했을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생전에 혜숙은 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다. 투병 중에도 그녀는 인규의 건강과 미래를 먼저 걱정했다. 내가 없어도 당신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요. 혜숙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병상에서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그때는 그저 위로의 말이라 여겼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새삼 다른 무게로 다가왔다. 어쩌면 혜숙은 이미 그때부터 인규가 홀로 남겨질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규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5년. 그 시간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 충분한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게다가 명희를 향한 이 감정이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4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사실이 그의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나는 혜숙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동시에 명희 씨를 향한 마음도 40년째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두 감정이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단 말인가. 인규는 밤늦도록 이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장 한켠에는 혜숙이 생전에 즐겨 읽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다. 그는 그중 한 권을 꺼내 펼쳐보았다. 책갈피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혜숙의 필체였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당신은 계속 행복해야 해요. 그게 내 마지막 바람이에요. 그 메모를 발견한 순간 인규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아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아내의 마음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인규는 딸 은주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은주를 가게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주야, 아빠가 요즘 마음이 복잡하다. 명희 씨한테 마음이 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내 엄마한테 미안한 일 같아서 계속 억누르고 있었다. 은주는 아버지의 고백에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저도 사실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처음엔 마음이 복잡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행복해지실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의 그 말에 인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고맙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줄 줄은 몰랐다. 근데 아버지,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진짜 마음이신 거죠? 그냥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시고요? 은주의 물음에 인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40년이다, 은주야. 40년 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 품어왔다는 게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건 내가 살면서 겪어본 감정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진실한 감정이다. 그 말에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녀는 그날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며 지나간 세월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의 무덤을 잠시 들르기로 했다. 봉분 앞에 앉아 그녀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엄마, 아버지가 다른 분을 마음에 두신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서운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러길 바라시죠? 바람이 스치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은주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져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무덤 앞에 놓인 꽃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냈다. 한편 인규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딸의 이해를 얻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명희에게 직접 마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40년을 기다려온 마음이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다. 그는 낡은 서랍 속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중요한 순간에만 사용하던 물건이었다. 인규는 그 만년필을 손에 쥐고 처음으로 명희에게 보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말들을 이제는 글로 옮겨야 할 때였다. 그는 첫 문장을 쓰고는 이내 종이를 구겨버렸다.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시 쓴 문장은 너무 감정이 앞선 것 같아 또다시 지웠다. 몇 번이고 고쳐 쓰기를 반복하며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서투른 사람이었나 새삼 놀랐다. 평생 안경알을 정교하게 맞춰온 그였지만 마음을 글로 옮기는 일은 전혀 다른 종류의 정교함을 요구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마침내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완성했다. 명희 씨, 40년 전 봄날 당신의 눈을 처음 들여다보았던 순간부터 저는 늘 이 골목에서 당신을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쓴 뒤 인규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이 편지를 완성하는데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이번만큼은 진심을 온전히 담아내겠노라 다짐했다. 그는 그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다시 한번 캐숙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인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여보, 나 이제 용기를 내보려 하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 준다면 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오랫동안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다. 그는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레 넣어두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규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어르신 한 분을 맞이했다. 그는 인규의 아버지 시절부터 이 가게를 이용해온 단골이었다. 인규 사장,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는구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인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레 속내를 털어놓았다. 어르신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껄껄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 법이지. 잘 생각했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에 인규는 큰 위로를 받았다. 오랜 세월 이 골목에서 지켜봐 온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이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르신이 가게를 나선 뒤 인규는 잠시 의자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아버지에게서 이 가게를 물려받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손님들이 이 문턱을 넘나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 단 한 사람만이 변함없이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죄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인규가 편지를 완성하기도 전 명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어느 날 아침 반찬을 준비하던 그녀는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순간적인 어지러움과 함께 시야 한쪽이 캄캄해지는 듯한 증상이었다. 놀란 태호가 서둘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다. 검사 결과 명희는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고 한쪽 눈은 망막 쪽에도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 의사는 조속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작 안과 검진을 받으셨어야 했는데 많이 늦어졌네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명희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안경점을 그렇게 자주 드나들면서도 정작 자신의 눈 건강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쩌면 마음의 이유로 향했던 발걸음이 정작 몸의 신호는 놓치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헛헛한 웃음을 지었다. 소식을 들은 인규는 크게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다. 가족이 아닌 자신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병실 문을 두드렸다. 명희 씨, 괜찮으십니까? 명희는 갑작스러운 인규의 방문에 놀랐지만 이내 반가운 마음이 앞섰다. 사장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태호 군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명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태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며 밖으로 나갔다. 병실에 남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만에 단둘만의 시간이 흘렀다.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백내장도 심하고 망막에도 문제가 있대요. 잘못하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희의 담담한 말투와 달리 인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물리적인 접촉이었다. 명희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에 명희는 놀란 눈으로 인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도록 마주쳤다. 그 순간 40년 동안 쌓아온 감정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전해지는 듯했다. 수술 전날 명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시력을 잃는다면 다시는 인규의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인규는 병실을 찾아 명희의 곁을 지켰다. 태호는 두 사람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어두운 병실 안에서 인규는 명희의 손을 꼭 잡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명희 씨, 만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더라도 제가 당신 곁에서 세상을 대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명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말이었다. 그녀는 인규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래도록 흐느꼈다. 창밖으로는 늦은 밤의 병원 불빛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명희는 인규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장님, 저 수술 잘 받고 나올게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다 해주세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인규는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놓아주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두 사람의 시선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수술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인규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한시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태호 역시 초조한 얼굴로 수술실 앞을 서성였다. 두 남자는 서로 말은 많이 나누지 않았지만 같은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았다. 사장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자주 안경점에 가셨는지. 태호가 불쑥 말을 건넸다. 인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태호 군,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심스러워서 그러지 못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사장님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을 숨기고 사셨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함을 전하며
조금씩 마음의 거리를 좁혀갔다. 대기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킬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망막 손상이 심하지 않아서 시력은 회복될 겁니다. 다만 며칠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인규와 태호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인규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하늘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명희가 회복실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마음을 미루지 않겠다고. 회복실에서 눈을 뜬 명희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낯익은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인규가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사장님, 아직 여기 계셨어요? 당연하죠. 명희 씨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붕대로 감긴 눈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규는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이제 시력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인규의 물음에 명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사장님 얼굴이요. 40년 동안 봐왔지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인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다짐했다. 이제 남은 이야기를 더는 미루지 않고 전하겠다고. 며칠 후 명희는 안정을 되찾고 안대를 풀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병실 창가에는 태호가 가져다 놓은 화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인규가 매일같이 찾아와 놓고 간 작은 꽃다발들이 쌓여갔다. 두 가족은 이제 서로를 향한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가고 있었다. 수술 이후 며칠, 명희는 여전히 안대를 착용한 채 병실에서 지냈다. 인규는 매일같이 찾아와 그녀의 곁을 지켰고 은주 역시 짬을 내어 병문안을 오곤 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은주와 명희 사이에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쌓이며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명희 여사님, 저희 아버지가 여사님 걱정을 어찌나 하시던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은주의 말에 명희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셨어요? 저도 사실 사장님이 매일 오시니까 마음이 참 든든했어요. 두 여인은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며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은주는 문득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어머니라면 분명 아버지의 새로운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을 것이라고. 병실을 나서던 길, 은주는 복도에서 아버지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로비의 벤치에 앉아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 명희 여사님 참 좋은 분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왜 아버지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두셨는지 알 것 같아요. 고맙다, 은주야.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부녀는 그렇게 병원 로비에 앉아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 인규는 다시 병실을 찾았다. 명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그는 잠시 그녀의 곁에 앉아 있다 가기로 했다. 조용히 잠든 명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40년 전 처음 만났던 그날의 앳된 얼굴을 떠올렸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많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 안에 담긴 선함과 다정함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명희 씨, 부디 무사히 회복해서 다시 세상을 밝게 보여주십시오. 그는 나지막이 속삭이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가온 확신이 담겨 있었다. 명희가 안대를 풀고 퇴원하던 날, 인규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편지를 완성해 가지고 갔다. 병원 앞 작은 정원에서
그는 명희에게 그 편지를 건넸다. 이걸 읽어보시겠습니까? 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시력으로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명희 씨, 40년 전 봄날, 당신의 눈을 처음 들여다보았던 순간부터 저는 늘 이 골목에서 당신을 기다려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기에 저는 이 마음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어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저마다 그 가정을 잃으면서도 이상하게도 이 마음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안경을 고치러 올 때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시력 때문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이제야 고백합니다. 저 역시 당신을 보고 싶어서 늘 이 가게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편지를 다 읽은 명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규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명희 씨, 제가 이 마음을 전하는 것이 혹여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이 마음을 숨긴 채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장님, 저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런데 차마 먼저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사모님한테도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마음이 그 누구에게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내도 명희 씨의 남편분도 하늘에서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겁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감정이 마침내 말로 표현되는 순간이었다. 정원의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명희 씨, 이제 저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인규의 물음에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직 자녀들과 세상의 시선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40년을 기다려온 마음이었다. 남은 시간만큼은 솔직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그날 저녁, 은주와 태호는 각자 부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함께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젊은이는 서로의 부모가 지나온 40년의 세월을 이해하게 되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갔다.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을 줄은 몰랐어요. 은주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저도 어머니한테 오늘에서야 자세히 들었어요. 두 분 정말 오래 기다려오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부모 세대의 오랜 마음이 이제는 자녀 세대의 이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식탁 위에는 명희가 정성껏 준비한 반찬들이 가득했고 그 곁에는 인규가 가져온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태호가 조심스레 잔을 들어 올렸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처음엔 솔직히 걱정도 되고 반대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앉으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두 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명희는 눈시울을 붉히며 태호의 손을 잡았다. 은주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요즘처럼 밝은 얼굴 하신 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인규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희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 주시겠습니까? 명희는 놀란 눈으로 인규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모두의 눈가가 붉어졌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저녁 노을이 짙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오래된 안경점의 낡은 간판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밤 명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유난히 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먼저 떠난 남편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져도 되죠? 당신도 그러길 바랄 거라 믿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명희는 그것이 마치 남편의 대답인 것처럼 느껴져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규 역시 그날 밤 해숙의 사진 앞에 다시 앉았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조곤조곤 전했다. 여보, 오늘 은주 앞에서 명희 씨한테 청혼 비슷한 말을 했소. 당신한테 미리 말도 못하고 이렇게 정해버려서 미안하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도 기뻐해 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구려. 사진 속 해숙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인규는 그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진 앞에 촛불 하나를 밝히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다음 날 아침, 인규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낡은 장부를 펼쳐 오늘 날짜 옆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그것은 손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짧은 문장이었다. 40년 만에 마침내 그는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골목 가득 퍼지고 있었고 저 멀리서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걸음의 주인은 다름 아닌 명희였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안경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러나 오늘은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다.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이유를 지어낼 필요가 없다는 홀가분함이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다. 사장님, 오늘은 안경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인규가 웃으며 물었다. 명희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마주 보며 환하게 웃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이유가 이제야 비로소 아무렇지 않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가게 안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그날 두 사람은 오후 내내 가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4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대화들이 이제야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젊은 시절의 추억, 각자가 겪어온 삶의 굴곡, 그리고 앞으로 함께 그려나갈 날들에 대한 소박한 바람까지.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가는 줄도 모른 채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늦었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인규는 우산을 챙겨 그녀와 함께 골목을 나섰다. 어느새 그친 비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젖은 길바닥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을 나누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40년을 함께해온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도 편안한 신뢰의 침묵이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찾아왔다. 골목 어귀의 벚나무에 꽃이 만개하던 어느 날, 인규 안경 앞에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다. 은주와 태호가 함께 준비한 소박한 자리였다. 아버지, 어머님,
오늘만큼은 저희가 다 준비했으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즐기세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다. 가게 앞에는 작은 테이블이 놓이고 그 위에는 명희가 평생 솜씨를 발휘해온 반찬들과 은주가 손수, 구운 떡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태호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흥얼거리며 분위기를 돋우었다. 인규와 명희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지난 겨울 조촐하게 혼인 예식을 치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가족과 오래된 이웃들이 함께한 진심 어린 자리였다. 결혼식 날, 명희는 40년 전 그날처럼 안경을 새로 맞춰 쓰고 식장에 들어섰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안경을 맞춰준 사람과 나란히 혼인의 서약을 나누었다. 그때는 신랑 곁에서 안경을 맞췄는데 이번엔 제가 신부가 되어 사장님 곁에 서네요. 식이 끝난 뒤 명희가 웃으며 건넨 말이었다. 인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화답했다.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당신 곁에서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가게 앞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꽃잎이 하나둘 내려앉았다. 은주와 태호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역시 부모의 인연을 계기로 자주 왕래하며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태호 씨,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은주의 말에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두 분이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한 사람만 생각해왔다는 게 요즘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부모 세대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뜨겁고 급한 사랑이 아니라 오랜 세월 조용히 곁을 지키며 쌓아온 신뢰와 그리움이 만들어낸 사랑이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인규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안경점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간판이었다. 그는 문득 이 가게가 단순히 안경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40년을 기다려온 자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희 씨, 이리 와보세요. 인규가 명희를 간판 아래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오래된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이 간판 아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간판 아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규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벚꽃잎이 흩날리는 골목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 잔치가 끝난 뒤 인규는 가게 문을 닫으며 낡은 장부를 마지막으로 펼쳐보았다. 그는 40년치의 기록이 담긴 그 장부를 조심스레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새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쳐 처음으로 손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 옆에는 명희의 이름도 나란히 적혔다. 이제부터 우리 이야기를 새로 써 내려가자꾸나. 그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는 봄밤의 별빛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낡은 안경점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40년을 돌아 마침내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봄은 이제 막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인규와 명희는 함께 근처 야산으로 산책을 나섰다. 명희의 시력은 수술 이후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세상의 풍경을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사장님, 저기 삼벚꽃 좀 보세요. 정말 예쁘네요. 명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만개한 삼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인규는 그녀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안경 덕분에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안경 덕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이랑 같이 보니까
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명희의 말에 인규는 웃음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산길을 걸었다. 오랜 세월 각자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오래된 안경점 앞에 다시 멈춰 섰다. 인규는 명희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명희 씨, 이 가게를 조금 넓혀서 뒤편에 작은 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 둘이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반찬 가게 일은 조금씩 줄이려고요. 태호한테 맡기고 저는 사장님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일상을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 버텨온 두 사람이 이제는 나란히 걸어갈 앞날을 그리고 있었다. 그해 여름, 은주와 태우도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부모의 인연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도 자연스러운 우정과 신뢰가 쌓여갔다. 두 가족은 이제 명절이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늦여름 저녁, 인규와 명희는 가게 뒤편에 새로 마련한 작은 방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명희가 문득 옛 생각이 난 듯 말을 꺼냈다. 사장님, 그때 그 편지 아직도 갖고 계세요? 어느 편지 말씀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쓰다가 붙이지 못했던 편지요. 인규는 미소 지으며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명희가 병원에서 건네주었던 오래전 그 편지였다. 이걸 왜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계세요? 당신의 40년이 담긴 편지니까요. 이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명희는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인규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낡은 편지를 사이에 두고 지나온 40년의 세월과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조용히 되새겼다. 창밖으로는 늦여름의 매미 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골목 끝 안경점의 낡은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다. 안경점 뒤편에 마련된 작은 방에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찻잔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창가에는 명희가 가꾸는 작은 화분들이 자리를 잡았다. 은주와 태호도 자주 이 골목을 찾았고 어느새 두 가족은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인규는 낡은 검한 의자에 앉아있는 명희를 바라보며 문득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연분홍 원피스를 입고 이 자리에 처음 앉았던 20살의 명희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66의 명희가 겹쳐 보였다. 세월은 얼굴에 주름을 남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명희 씨,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인규의 말에 명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님도 여전히 다정하시네요. 40년 전 그때처럼 가게 안으로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낡은 간판 아래 두 사람이 함께 써 내려갈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안경 너머로 바라본 40해의 세월이 마침내 가장 선명한 봄빛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먼 훗날 이 골목을 지나는 누군가는 낡은 안경점의 간판을 보며 문득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저 작은 가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오갔을지를.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가게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사람의 그리움을 조용히 품어왔다는 사실만큼은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오직 서인규와 노명희 두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은 걸음걸이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봄바람이 다시 한번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벚꽃이 피 안경점의 낡은 유리창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인규와 명희는 그 창가에 나란히 앉아 지나온 40해의 세월과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을 뿐이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진다는 핑계로 그녀는 40년째 같은 안경점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눈이 나빠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오늘도 그녀는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골목 앞을 서성입니다.